阿米，这是我第一次写信给你。从我们去放天灯，约好要再见面的那天起，已经过了18年了。这个时候看到了你的明信片，让我有了想旅行的念头。ハロー、元気ですか？こっちはすごい雪。いつかジミーに見せたいな。いきますよ。3、1。さよなら僕ねえジミー、約束しよう。2人が夢を叶えたらまた会おう。約束。君の想いを要走好吗？阿米。願いを会いたいなジミー。手放さずにスラダンだ。お元気ですか？どうして私たちどんな大人になるんだろう。认识你，喜欢上你，然后现在。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지난주 개봉한 한 편의 영화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청춘 18곱하기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그리고 이제 18곱하기2라는 그 숫자 막 수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풋한 10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대만 타이난을 먼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노래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지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상견니로 유명한 허광환이라는 배우가 이 지미 역할을 맡았는데요. 지미에게 어느 날 배낭여행객인 일본에서 온 아미라는 여자가 찾아오죠. 키와라 카라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웃는 모습이 이쁘고 굉장히 발랄한 그런 매력을 지닌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네, 지미는 처음부터 이 연상녀이지만 배낭여행객인 아미에게 호감을 느끼는데요. 몇 주 동안을 잘 지내고 알콩달콩 뭔가 요즘 말로 이제 썸을 타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미가 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옵니다. 네, 그래서 지미는 정말 슬픔에 빠지죠. 그런데 아미와 마지막 데이트를 하면서 아미가 지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공해서 나중에 만나자.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연락도 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두 사람은 헤어지는데요. 18곱하기2의 정체는 바로 18살에 지미가 아미를 처음 만났고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아미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 말씀드리면 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18살에 만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서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만났던 한 소녀 그리고 소년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정말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그 기억들을 꺼내볼 만큼 소중하게 남아있는 뭐 그런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만 그리고 일본 멜로드라마 하면은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뭐 감수성이 굉장히 촉촉하고 뭐 아주 알콩달콩하고 풋풋한 서로 이제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한 다음에는 굉장히 또 슬픈 결말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그런 전통 멜로드라마, 순정 멜로드라마의 컨벤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영화라서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안정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예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풍경 보는 재미가 있는데 대만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난 현대에서는 또 일본의 막 눈 쌓인 풍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좀 연상되시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 40대 정도 된 분들이라면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 한 장면 반드시 떠올리실 텐데 그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이 영화에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러브레터, 그리고 또 슬램덩크. 최근에 한국에서도 너무나 큰 인기를 다시 얻었잖아요. 네, 슬램덩크에 대한 오마주도 같이 있는 작품이라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이 영화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남녀 배우가 아닐까 합니다. 아까 제가 미소가 참 아름다운 그런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광한이라는 이 배우는 정말 웃을 때, 그리고 또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귀여움이 극대화되는 그런 배우고, 이 캐릭터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그런 여성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주 발랄하고 노련하고 연하남에게 능숙하게 플러팅하는 네, 아미의 캐릭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소소한 재미를 주면서 나중에는 또 극장 안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백 끌고 가서 뭐 달라고요? 지켜보려고요. 너희 아빠 지금 집착을 하고 있어. 그러는 엄만 방관하고 있잖아. 그냥 두면 돌아온다니. 네 동생 방 더는 이렇게 못 보겠어. 아빠는 엄마처럼 척도 못하는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다치는 거고. 아빠 다칠까봐 미치겠다고. 경은이하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다 해주겠다고. 우리 봄날은 경은이 있던 날에서 끝난 거야. 여기는 세월호 내부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란 어째 이래. 우리 경은이 예쁜 모습으로 우리 아가는 아니어도 누군가의 아가로 다시 태어나서 예쁘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모셔서 개봉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화솜 피는 날에 신경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독님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드라마 PD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커리어에서 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드라마, 어떤 드라마 찍으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2004년에 그 SBS 방송국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드라마 PD로 있었고요. 연출된 이후에는 뿌리 깊은 나무를 B팀이 연출을 했었고, 그 이후에 3days, 육룡이 나르샤, 와. 그리고 의문의 일승, 녹두꽃, 네. 그리고 최근에 소방서엽 경찰서 와. 시즌2까지 이렇게 감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드라마 그 PD 분들은 이름은 잘 몰라도 드라마 그 제목 들으면은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작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높은 시청률은요. 네. 그 조연출 때 했었던 아내의 유혹이 단연 뭐. 그렇군요. 네. 아내의 유혹. 네. 조연출이셨군요. 그리고 연출작으로는 육룡이 나르샤가 가장 시청률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육룡이 나르샤는 정말, 저는 사실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시청률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시청률이 네. 20% 문턱에서 조금 모자란 19.6%가 제 기억에는 네. 최고 시청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40% 막 이렇게 들진 않았지만 굉장히 웰메이드한 드라마로 또 계속해서 입소문을 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영화 감독으로 뭐 이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입봉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제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렸을 때는 이를테면 뭐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 감독, 뭐 영화 평론가 또 해보고 싶었었는데. 정말요? 안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화 영화 동아리, 네. 영화 서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연극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연극 연출을 준비하다가 또 어쩌지 해가지고 드라마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영화 연출은 언젠가는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소방서 시즌 1 끝나고 이제 2로 넘어가는 즈음에 연분홍치마라고 하고 저희 제작사인데 제작사에서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감독 제안을 이제 하셨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감독 데뷔작인데 이게 또 이제 세월호 참사를 다룬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조금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아유, 왜 부담이 없었겠어요. 큰 부담이 있죠. 왜냐면은 어쨌건 저는 제 이제 그 본업은 사실은 여러 이제 그 자본도 들어와야 되고 관계자들도 많은 드라마업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상의를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저의 업에 관계된 어떤 걱정 말고도 과연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유가족분들한테는 누가 되지는 않을지 뭐 그런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건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이쪽 편에서도 저쪽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이 많았죠, 사실은. 네.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영화를 본 다음에는 드라마 연출자로 오랫동안 그 길을 걸으시다가 첫 번째 그 감독 데뷔작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너무 그게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잘 연출이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개봉을 또 처음 이제 감독 데뷔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드라마와 영화는 정말 뭐 접근 방법부터 다르잖아요. 캐스팅하는 것도 그렇고 고려해야 될 것들도 다르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1시간 반짜리의 그 드라마 한 편을 연출한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이제 세월호를 다룬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많이 달랐으면 했어요. 네, 기존의 네. 작품들하고는. 근데 물론 이제 그 시기와 시기에 맞는 작품들이 있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극영화들을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 세월호라고 하는 어떤 소재에 이게 함몰돼가지고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뭐 거부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은 충분하게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찬찬히 바라봐서 어떤 10년의 세월을 좀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걸 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작가님하고 글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이제 유가족분들 저희 영화도 이제 유가족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유가족분들 옆에 계셨던 뭐 활동가분들, 네. 일반 시민분들 이런 분들이 또 담기기를 바랬고 그 두 가지 점을 좀 중점적으로 염두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이제 5월 22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유가족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활동가 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목화솜 피는 날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나온 제목인가요?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짐작을 하고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목화솜이 저희가 되게 목화꽃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목화솜이라고 부르는데 목화꽃이 핀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피어나는 그 솜을 가지고 이제 목화솜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2014년 4월 16일 날 희생된 분들이 목화꽃이었다면 이제는 목화솜으로 이제 거듭 다시 두 번째 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화꽃이 핀 다음에 목화솜이 생기는 게 이게 열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목화에. 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영화 마지막 말미에 가면은 그 부부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다 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동을 또 더하는데 이 제목이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 뭐 박원상 씨, 우미아 씨, 그리고 이제 최동문 씨, 사실 이제 얼굴 굉장히 많이 낯익은 배우들이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제 어쨌든 뭐 캐스팅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박원상 선배님, 최동문 선배님은 저하고 이제 드라마 작업은 하지 않았고 이번 영화에서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이제 뭐 우미화 선배님, 그리고 조이봉 선배님을 비롯한 뭐 정규수, 김하균 선배님 등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작업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이템이라고 뭐 표현을 뭐 할 수 있을 텐데, 세월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많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민을 했을 때 편하게, 그리고 자기 의지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 이제 일단 이 고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릭터하고 가장 잘 맞는 분이 이제 누구일 건지, 이제 그게 본질이겠죠. 그랬는데 박원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싶었던 배우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선배님의 어떤 연기의 스타일을 제가 뭐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필모가 다양하고 오랜 세월을 이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배우가 자기를 너무 이제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건 정확한 연기를 하신다라는 점들이 어떤 병호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전화를 드렸더니 뭐 바로 하신다고 이렇게 와. 답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덕무 선배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이유로 연락을 드렸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진용이 이제 꾸려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배우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연극을 했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박원상, 최동문 두 분 같은 경우는 차이모라고 하는 극단에서 오랜 세월 호흡을 맞췄고, 뭐 우미와 조이봉 배우도 연우 무대에서 호흡을 맞췄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존에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호흡과 앙상블과 결을 좀 제가 노리고 좀 캐스팅한 것도 사실은 있죠. 네, 그렇군요. 아니, 전에 들으니까 그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모델도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구두리 작가님이 그 오랜 세월 봉사활동도 하시고 연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팽목 바람길 만드는 일도 하셨고, 그렇다 보니 유가족분들, 그리고 활동가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캐릭터가 종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놓아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글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캐스팅 이야기 드렸는데, 네네. 이 영화는 그런 이제 배우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유가족분들로 구성된 이제 극단 노란 리본의 이제 부모님들이 또 직접 이제 영화를 빛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유가족들끼리 갈등이 나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묵직한 대사로 뭐 최동문 배우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말 그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살아있는 연기를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장면들에서도 등장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주인공 병호가 바다로 몰고 나가는 어선 네. 같은 것도 섭외를 해주셨는데, 그 어선은 세월호 당시에 실제로 학생들을 구하러 갔던 어선이고, 또 그런 점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촬영에서는 지역의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분들, 유치원생들이 직접 또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장면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정말 여러 분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모로 너무나 의미가 있네요. 사실 그 세월호 영화라고 하면은 다큐멘터리가 일단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극영화는 손에 좀 꼽을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드라마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뭐 생일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참 너무나 조심스럽게 뭐 너와 나라는 영화도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서 정말 유가족들과 계속 이야기 나눠가면서 각본을 완성시켜서 이제 이렇게 또 목화송 피는 날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뭐 그런 어떤 과정 자체도 하나의 우리의 그 집단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정말 유가족들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연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거기에 정말 그 실제 상황에 있었던 그 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주목해 보면은 관객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세월호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이 영화 좀 줄거리를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실제 유가족들을 모델로 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원상 씨가 맡은 병호 역할 그리고 우미화 씨가 맡은 수연 역할 이 두 분이 이제 부부로 나오잖아요. 둘째 딸을 잃은 좀 줄거리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줄거리 소개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감독님들이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참사죠. 세월호 이후에 둘째 딸을 잃은 병호 아버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수연이 있는데 아픈 기억을 이겨내는 방식이 두 부부가 다릅니다. 병호는 바깥으로 외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정부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곳에서도 주도적인 활동들을 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안으로 이제 침잠하는 스타일로 이제 그 사건을 마주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와중에 아버지가 유가족분들과 다툼이 있었던 날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을 잃게 되고 해서 단기 기억 상실이라고 하죠. 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 와중에도 이 아버지에게 남았던 거는 딸을 위해서 딸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무작정 향하는 곳이 세월호 선체 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빠가 아프고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거를 이제 보다 못한 첫째 딸,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아빠를 지켜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제 자기 이제 울타리가 되었던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함께 이제 선체로 가가지고 한 남자는 이제 기억을 잃어버린 그리고 한 여자는 기억을 잊으려고 했던 두 부부가 이제 영화의 결말 부분에 가가지고는 함께 다시 이제 이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줄거리를 요약하다 보면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만 이제 결말 부분 좀만 들어가면 스포일러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감독님이 이제 좀 정리를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결국에 이제 이 두 부부 다른 방식으로 이 상처를 갖고 치유해 나가던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던 그 부부가 대화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과거에 대한 그 상흔들이 서로 그런 상흔들을 보듬어 주면서 정말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로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월호 영화 나오면은 못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니까. 그렇지만 이 작품은 보고 나셔서 절대 어떤 그 아픈 뭐 어떤 아픔 또 쓰라림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만드셨죠? 네,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사회나 여러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월호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마주했을 때, 슬프고 눈물이 나고 안 그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마주해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마치 그 목포 신항에 이제 세월호가 놓여 있는데 일반인들은 철조망 밖에서 이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유가족분들 도움으로 해가지고 선체 안에 들어가서 그걸 촬영을 했단 말이죠. 네. 들어가 보니까 10년 동안에 우리 유가족분들의 속이 저랬겠구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슬픔은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나누어서 좀 가볍게 만들고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세월호에 대한 또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을 또 다른 분들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 작품이 좀 그런 마중물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결말부를 말씀드린 이유는 좀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따뜻한 영화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그 갈등 막 싸우는 장면 있고 그렇잖아요. 꽤 과격하더라고요. 장면들 보면은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왜 이제 언론에서 되게 크게 나갔던 대리운전, 대리기사님 네.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에 당사자로 마주했다라면은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을 제가 겪었다라면은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는 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작가님하고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유가족분들이 봤을 때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대본 나왔을 때, 그리고 작년 9월에 1차 시사할 때, 2차 시사 때까지도 잘 봐주셔서 다행이었고, 그런 지점들이 담겨야, 그러니까는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세상이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유가족다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걸 요구하면서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저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도 유가족도 우리랑 똑같은 아빠고 엄마인데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어떤 진실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 장면들을 배치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미화시키고 그냥 다들 그냥 착하고 절대 큰 소리 안 내고 다 배려하고 이건 너무 판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점들을 보여주신 점이 다른 세월호 또 영화들과 좀 차별화된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영화 중에 좀 재밌는 영화 좀 같이 언급해드리자면은 그 이소연 감독의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극단에서 같이 주인공 하려고 좀 싸우거든요. 암투와 네. 그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게 그래서 너무 독특하고 너무 재밌는 다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런 걸 막 부각시키고 이제 그러면 또 그거는 의미가 없지만 이 영화에서도 그래 정말 저랬겠다.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저런 갈등까지도 극복하고 서로 이제 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래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런 것들로 읽혀서 너무 그런 부분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캐스팅 얘기할 때 배우분들의 연기가 전부다 막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배우분들이 연기하면서 좀 힘들어하셨던 장면도 있을까요? 너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외면했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제 그 힘들어함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배우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간섭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원상 선배님을 이번에 처음 뵀는데
현장에 저도 현장에 굉장히 빨리 오는 스타일이에요. 스태프분들이 오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가 있으려고 하는데 와, 네. 차 한 대가 와 있어 저 차가 뭐지 하면은 항상 혼자서 차 몰고 오셔가지고 주변 거닐고 하고 있는데 다가가다가 말아야겠다. 지금 혼자 정리하고 계시는 중이네.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감정 씬들의 연속인데 너무 이를테면은 그 가족이고 그 감정적 교류를 나누려면은 이제 배우들끼리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할 텐데 사실은 저희가 대본 리딩하고 바로 내려가서 촬영할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는 게 뭐 두 번째 만남이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도 이런 분위기나 흘러가는 어떤 이런 뭐 현장의 느낌을 보니 뭐 스태프들도 물론이고 네. 다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를 다 담아낼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거의 뭐 저는 잘 열심히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이제 간섭하지 않고 네. 좀 그 힘듦을 스스로 연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군요. 네. 이 영화가 제가 듣기로는 순수 제작비가 뭐 한 4억 원대? 그래서 굉장히 저예산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인 뭐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쟁쟁한 스태프들이랑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좀 스태프들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뭐 배우분들도 그렇지만은 저하고 이제 드라마를 2편, 3편 같이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5편 같이 했었던 이제 분들이라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제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은 사실은 배우가 이제 현장에 왔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 테이크, 첫 번째 연기가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배우가 이제 긴장이 좀 풀리거든요. 아, 이게 담아내지를 못했네, 엔진에 하면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번 가면 갈수록 어떤 연기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뭐 과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 왔을 때 이거를 딱 잡아내는 거.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못 담아낼 때가 있지만 해서 그런 어떤 호흡이 맞았던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랜 세월 현장에 있었지만 이번 작품만큼 그 눈빛들이 다들 행복하고 정말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제 슬픔을 담고 있지만 현장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리고 그 기운으로 그 힘으로 이제 비록 뭐 제작비는 그 정도이지만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스태프들 덕분에. 네, 뭐 촬영 감독님이나 음악 담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같이 하시던 분들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성함도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 빌려가지고 네. 김종윤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이주성 감독님 뭐 2분 촬영 조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네. 저희 동시에 맡은 마영식 기사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라마가 2004년에 토지라는 작품인데요. 조연출 선배가 병원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애를 왜 가나 했더니 당시 이제 붐맨이셨는데 기흉 때문에 이제 입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와, 참 이 드라마 현장이라는 건 정말 끈끈하고 서로를 챙기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돼. 네. 그 선배가 이제 너무 인간적이고 훌륭하셔가지고 그랬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같이 하셨고 네. 그리고 저희 뭐 미용했던 명조 선배 그리고 분장한 혜경 선배님 뭐 다 한참 저랑 네. 같이 작업 오래 했었고 편집하셨던 김태현 기사도 저하고 이제 그 2005년에 들꽃이라고 하는 아침 드라마에서 스크립터부터 같이 하셨던 분, 뭐 음악 감독님 소방서 같이 하셨고, 네. 뭐 그리고 미술 감독님은 녹두꽃 같이 하셨던 박상훈 감독님이시고, 네.
뭐 더 말할까요? 한입하면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분위기가 네. 얼마나 좋았냐면은 네. 이제 한 일주일여 이렇게 목포 진도에 있었는데 버스 기장님이신 조경춘 기장님이 네. 난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렇게 저녁 이 회식도 이제 한번 쏘시고 네네. 또 이제 김경하 이제 우리 엑스트라 반장님께서 또 한번 또 회식도 쏘시고 뭐 이런 뭐 일들이 곳곳에 이제 있어가지고 박원상 배우님이 전주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촬영이 얼마 걸렸냐고 했는데 저희 8회차였는데 했더니 8회차 하면서 한 달을 찍은 것 같은데 우리가 회식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뭐 이제 그랬죠. 네. 목소리 출연하신 황영희 배우님도 네, 이렇게 찬조금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요? 뭐 네. 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스태프들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이제 언박싱 스토리에서 또 이제 그렇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인터뷰도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영화 카메라 뒤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조명해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여쭤봤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드라마는 함께 하진 못했는데 네. 어저께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꼭 봤으면 하는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머리에 맴도는데 이제 저는 사극을 많이 했어요. 사극도 이제 굉장히 힘든 사극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은 가장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엑스트라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죠. 이제 식구분들이라고 출연자 식구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좀 그분들을 시사회 좀 모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사회 때 이제 이렇게 다른 손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저께 영등포에서 이제 당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 엑스트라 분들이 한 100여 분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영화 보고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좀 보람이 느껴져가지고. 아니 지금 뭐 시사회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여쭤보자면은 좀 반응들이 어떤가요? 영화를 보신 분들. VIP 시사회 때도 뭐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배우분들이. 네. 한석규 선배님도 지금 너무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보시고서는 이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고 한예리 배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GV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뭐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객석에서 제게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뭐 해서 와주셨고 정석 배우도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운이 남는다. 조정석 배우님. 예, 조정석 배우님도 그랬고 윤시훈 배우님도 오랜만에 만났고 특히 변요한 배우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바쁜 일정인데도 이제 그래서 포토월만 서시고 영화는 나중에 이제 보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개봉 화이팅 이렇게 서로 이제 문자 주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윤교상 배우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때 얼굴만 보고 이제 뭐 했었는데 어쨌건 많은 분들이 참 응원해 주시네요. 예, 응원을 해주시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잘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네, 뭐 또 전주 국제영화제 때 상영했을 때 이제 GV 할 때도 뭐 관객분들이 눈시울이 다들 붉어지셔서 이렇게 또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영화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후반부에 세월호 손체 내부 장면이 나오는 고신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그 장면이 실제로 나오는 영화가 아마 유일무이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네. 이제 이게 작년 이맘때 5월 초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촬영을 끝내고 종방연 회식을 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촬영을 서둘렀던 가장 큰 이유는 선체 내부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돼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만간에 이제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좀 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 가지고 내려갔고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감이 딱 오셨군요. 예. 근데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단체건 어디에서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유가족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에서 이제 동서 아버지께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인도해가지고 영화의 병호처럼 요새 다크토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선체 내부를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전 정말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그 병호의 아버지,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좀 그게 참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도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영화 크레딧에서 그 말씀하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어떤 공간이었는지 설명해주는 그 프로그램, 그게 이제 진짜로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는 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려서 우리는 이제 영화로 좀 대리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크레딧 올라가면서 하는 그 교육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저는 그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그 장면을 영화 안으로 놓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 보니 분리를 하는 게 이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로타리를 타고 가는 버스에서 어쨌건 영화는 끝이 나고 이제 그 뒷부분이 에필로그로 이제 붙어 있는데, 지금의 형식도 이제 저는 뭐 좋은데 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불이 빨리 켜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사실은 안타깝고,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관객의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 극장들이 좀 불을 좀 늦게 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관객분들께도 그 마지막 에필로그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영화의 또 다른 핵심이라 끝까지 이 영화는 보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슬픈 마음 플러스 어떤 희망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체 안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이제 병호가 하는데, 그 부분들은 10년의 세월 동안의 조사와 여러 전문의원들의 의견이 더해진 팩트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듣게 되시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진짜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끝까지 꼭 다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혹시 극장주가 계시다면 네, 이 영화 상영할 때는 좀 불을 마지막까지 켜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영화 관객 많이 들수록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도 좀 기대하시는 관객 수가 있다면요? 천만 영화 범죄도시 박지환 배우가 이제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박지환 배우의 마음을 담아 저희도 천만을 가면 좋겠지만 정말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 말미에 이제 세월호를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커트가 있는데, 목포 신안 가면은 거기가 수출용 차들을 내보내는 곳이어서 세월호가 있으면은 무태 올라와 있는 세월호가 있으면은 바다에 떠 있는 큰 수출용 배가 있는데, 거기에 쉴 새 없이 이제 새 차들, 신차들이 이제 세계로 가야 되는 차들인 거죠. 그 신차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관객이 많이 들지 않으면은 똑같겠구나. 지금처럼 목포 신항에 홀로 있는 세월호처럼 너무 외롭겠구나.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큰 배는 새로운 차들을 실어가지고 여기저기 세계로 나갈 텐데, 그런 어떤 그 걱정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더 이상 그 덩그러니 선체가 홀로 놓여 있지 않게 힘을 보태주시고, 또 유가족분들이 외롭지 않게, 그리고 버스기사 황진수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년도 더 된 것 같다고. 그리고 버스기사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버스를 다시 몰고 병호를 태우고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이제 송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좀 관객수로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옥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10년 지났는데 이제 뭐 그만 얘기해라. 뭐 왜 영화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는 또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분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정말 관객수로 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0만 안 되더라도 네, 한 아까 150만 명 정도는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작품은. 네. 자, 오늘 저랑 이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거나 이제 관객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그 시사회에 오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극장에 가가지고 빨리 예매를 하셔서 다시 보시고요. 오늘 오전에도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사회에서 봤는데 다시 가서 봐야 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강매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많이 봐주시고, 혼자 가지 마시고 2분, 3분이서 같이 가서 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수 감독님, 목화솜 피는 날 정말 많은 분들께 알려지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감독님 이제는 뭐 앞으로는 드라마와 영화 작업을 좀 병행하시겠네요? 네,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또 연극 준비도 하고 있어가지고. 연극도요? 네, 네, 예. 아주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또 감독님 하시는 일들 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